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핫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마수 시작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조희대 한덕수 비밀회동설 의혹 제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음성이 AI로 제작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밝혀서 이 또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이슈 마수 두 분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광주 서구의 양분한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자,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뜨겁게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부승찬 의원이 이 대선 전에 한덕수 전 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의 측근이라는 이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4명이 만났다라고 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이제 발표한 것에 따르면 AI로 만들어진 음성이었다.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과거에 틀었던 게 요 논란에 대해서 먼저 호준석 대변인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놀라진 않았습니다. 네. 예상했었던 일입니다. 늘 계속돼 왔던 패턴이고 천안함 광우병, 사드 전자파,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뭐 최근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까지 늘 이런 식으로 그냥 괴담을 퍼뜨리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패턴이거든요. 똑같은 양상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재발하는 것이거든요. 더더군다나 면책특권이라는 것을 악용해서 면책특권은 과거에 정말 그 언로가 막혀 있을 그런 시절에 국회에서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책임과 진실을 가지고 얘기해라.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 도입된 것인데 그것을 악용해서 국회에서 저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거짓말을 막 하고 그걸 가지고 국민에 선동하고 사법부를 흔들고 더더군다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는 이런 그 공작에 사용됐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정말 그 치욕으로 남을 일인 것이고요. 그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처음부터 자기들은 뭐 썰이라고 했다. 우리가 그 검증되지 않은 얘기다. 그냥 뭐 의혹 그냥 제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했던 얘기인데 그거 자체도 문제죠. 그거 자체도 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돼야 한다라고 보는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 원내 제1당의 의원들이 그것을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무차별로 제기하고 그걸 근거로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AI로 조작된 것이다. AI로 만들어진 음성이다. 그 해당 녹취가 또는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정찬수라는 이 사람이 자기 음성을 두 번 변조해 가지고 쓴 것이다라는 주장까지도 같이 유튜브에 썼던 이 박대용 씨라는 친여 유튜버를 통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겁니다. 서 의원은 이제 녹취록이 AI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고 묻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따로 받은 제보가 있다. 결국 수사로 뭐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승찬 의원이 질의한 내용 관련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녹취록이 AI로 이용해서 변조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진위가 가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국회의원 할지라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면책특권에 뒤에서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죠. 그렇지만은 지금에 와서 우리가 부승찬 의원이나 뭐 서영기 의원의 말이 틀렸다,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이러한 부분에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회동, 그 녹취록 위조된 여부를 떠나서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사퇴는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민주당 의원들 일부 의견이고 저도 그런 생각을
별개다. 별개다. 예. 그러한 해동이 있었냐 여부를 떠나서 그 전부터 우리들은 조희대 대법관이 사퇴한 게 정당하다 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주장하는 것은 첫째는 조희대 대법관이 보여주는 어떤 행태가 과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적절한지를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사법부가 늘 주장하고 있는 것이 법치의 보루가 사법부다. 그리고 법치의 보루의 최고 수장이 대법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우리가 유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이거말로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치의 최후의 보루의 수장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 이 첫 번 단추부터가 과연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했는지를 우리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부에 배당됐다가 2시간 만에 소부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전원합의체로 전격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록 전체를 다 읽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파기환송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것이죠. 법률을 위반해서 파기환송을 했다. 이것이야말로 제1야당 대표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것밖에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사법의 정찰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지기현 판사가 보였던 어떤 재판에서 공정성 의심받는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런 녹취, 회동과는 별개로 우리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저 역시도 사퇴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왜 그거는 또. 탄핵에 대해서 우리 당론은 정해진 바가 없고 또 의원들의 통일된 의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탄핵도 가능하지 않냐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파기환송심 이례적인 법을 이기고 이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지기현 판사가 78년 동안 유지했던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의 산정을 난로했던 것을 독단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시로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소송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요걸 대해서도 적절한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것. 또 그 뒤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내란 재판에 있어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재판사의 소송 지휘권, 소송 수행권에 대해서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견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 대변인데 양 의원님은 지난번 이제 대법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선 출마를 못하게 제거하려고 하는 정치적 판결을 주도했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여러 모습 그 비상계엄 이후에 그래서 결국 탄핵도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녹취록 조작 사건 이건 저는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검 법안에 관련해서 인지한 사건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무려 13명 구속하는 중에 9명이 김건희 여사와는 직접 관련도 없는 사람들 다 지금 구속시켜놨습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관련해서 인지한 사건으로 수사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을 때, 그것도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헌법, 어떤 법률을 도대체 대법원장이 어겼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양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이재명 그 후보 당시 후보한테 왜 유죄 취지로 판결했냐 그거지 않습니까? 죄 있는 사람 유죄 판결하는 게 그게 탄핵의 사유가 됩니까? 첫 번째 왜 비상계엄 이후에 입장 표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역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와 관련된 일이 아닌 국정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 밝힌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 없는 겁니다. 그 비상계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검찰,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관련자도 구속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럼 수사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게 재판으로 넘겨질 텐데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한 것이 맞는 겁니까? 자, 두 번째, 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느냐? 이 1심 사건이 2년 2개월 무려 끌었습니다. 2심에서 150일 이상 걸렸습니다. 제 기억에. 3심이 이제 대법원 올라가서 30여일 만에 된 건데
이렇게 길게 진행되는 동안에 김문기 몰랐다. 그다음에 국토부 협박받아서 백현동 올려줬다. 이 내용들 일반 국민들까지 현안을 다 알 정도로 다 법적인 현안 쟁점들이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것을 30며칠 만에 판결했다고 해서 빨랐다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 앞두고 헌법 84조 소추되지 않는다. 현직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들과 쟁점들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법원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해소해주고 넘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았을 때고요. 자,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이 판결 나온 뒤에 여론조사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갤럽 조사에서 판결이 잘된 판결이다.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높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잘된 판결이다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응답이. 다른 조사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20대, 30대들에서는 거의 더블 스코어일 정도로 잘한 판결이다라는 그 응답이 더 많았었던 그런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법치, 상권분리, 민주주의 다 무너뜨린 얘기죠. 좀 반론하시겠습니까? 반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후에 대법원장이 발언을 하지 않은 것, 저는 그것을 탄핵 요건이라고 방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퇴에 할 이유 중 하나 들었던 것이고,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위반이 맞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그러한 소부의 심리를 거쳐야 되는데, 소부에 줬던 사건을 2시간 만에 뺏어서 전원 합의체로 돌리고 소송 기록도 다 보지도 않고, 이러한 것이 법원 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저촉돼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적으로 그러한 법적 요건을 위반했다. 그래서 정치적 의무를,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취지입니다. 네.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다루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해서 재판할 이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이제 당론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헌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이 전담 재판부 추천위에서 국회 몫을 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법무부가 또 한 명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법무부 들어간 것도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른바 판사회의에서 추천한다. 예. 이 판사회의라는 게 그 구성원들의 편향성이 오랫동안 그동안에도 지적됐었던 겁니다. 또 대한변협이 추천한다. 대한변협은 소송의 당사자들 아닙니까? 이해관계자들이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판사를 추천하는 거죠? 1982년에 유엔이 사법부 독립에 대한 결의를 총회에서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재판부 배당은 그것이 사법 독립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독재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재판 배당을 마음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이미 40년 전에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오죽하면 유엔이 결의한 겁니다. 85년인데 그 당시에 4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40년 전.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인데도. 자,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2025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를 사법부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요, 아주 옛날 시대에서부터 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재판관이 판결한 것은 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민주당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우리 승복 못할 거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판결을 할 재판부를 우리가 미리 정해야 되겠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동서고금의 진리조차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독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독재가 뭡니까? 독재 스스로 결정하는 게 독재예요. 혼자서 다스리는 게 독재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상권 분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무너뜨리고 하겠다는 거, 이걸 독재가 아닌 거 뭐겠습니까? 양 의원님. 네. 지금 먼저 내란 전담 재판부든 내란 특별 재판부든 왜 이러한 말이 떠오르고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안이 발의가 됐는지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했던 행태를 보고 국민들은 이 내란 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8년 동안 유지됐던 구속의 계산을 나라에 있는 시간으로 유일무이하게 계산해서 윤석열
피고인을 석방했습니다. 또한 지기현 판사가 판사로서 가져야 할 품위, 공정성 의심받는 눈사람, 술접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재판에서 당연히 배책이 돼야 되죠. 또한 세 번째는 그동안 재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소송 수행권을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적절히 수행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의신문 과정, 비공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통상 박근혜 때도 그랬고 이명박 때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집중 심리적 제도를 활용해서 재판을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과연 이 재판이 신뢰할 수 있는 거냐, 공정할 수 있는 의무를 자아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내란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자는 법안이 발의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내란 전담부가 됐던 특별재판부가 됐던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러한 법을 만드는 게 헌법에 위반되느냐는 많은 이론이 있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왜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은 위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만든 법에 보면은 이 판사를 내란을 전담할 판사를 선출한 방식에 있어서 추천위원회를 만들죠.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그 추천위원회에서 뭐 어떤 추천을 하게 되면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헌법에 보면은 판사 임명이 헌법에 어떠한 사람을 판사로 임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사의 임명 조건은 법원 조직법에 들어있죠. 즉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 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왜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회 몫이 빠졌냐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당에서 발의된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법률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사위 법안소위 현재 심의 중인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란 특검법에 관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내란 전담 재판을 만들자는 법률이고요. 엊그저께 몇 명의 의원들이 발의했던 것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3대 특검에 대해서 이 사건을 전담할 전담 재판부를 이제 만들자는 법안이죠. 그런데 먼저 내란만을 전담부를 만들자는 법에 있어서는 법관 추천회의를 만드는데 국회 3명, 그다음에 변협 3명, 판사 3명 이렇게 9명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엊그저께 발의된 법률에 있어서는 법무부 1명, 변협 4명, 판사의 4명, 9명에서 정수를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이 됐든지 간에 이 법률에 있어서는 결국 대법원장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우리가 엊그저께 발의한 법안에 있어서는 국회 몫에서 뺐어요. 네. 국회에서 뺐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굳이 뺄 필요도 없었다. 어차피 임명은 법원 조직법에 보면은 판사는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에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이 특별법에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자 이거는 두 분한테 1분씩만 좀 답변을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중앙지법이 이제 3대 특별검사 관련 사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지금 형사 25부 주기현 부장판사 쪽에 형사부 판사 1명을 더 보내겠다. 그래서 이분이 일반 사건을 담당하고 나머지 주기현 부장판사를 포함해서 3명은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제 판사를 결국은 저 판사회의나 이런 데서 이제 추천한다는 게 논란이 되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그러면 법원층과 협의를 해서 그냥 자율적으로 저 재판부를 만들도록 하면 어떨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짧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이런 일들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재판부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지기현 판사가 지금 일주일에 3번, 4번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갈래로 진행되기 때문에 12호까지 끝낸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관련됐었던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5배, 6배씩 다 1심에 걸렸습니다. 지금 위헌이 아니라 말씀하시지만
우리 헌법에 총리나 국무위원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데 그걸 예컨대 국회에서 우리가 2배수로 추천하겠습니다. 추천위원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중에 대통령이 임명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렇게 법을 만들면 그것이 위헌입니까? 위헌이 아닙니까? 사법부의 독립, 사법권은 사법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있다라고 헌법 10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재판부 배당을 이렇게 국회, 정치권이 행정부가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위헌이 아니면 무엇이 위헌이겠습니까? 네. 양 의원님도 1분 더 쓰시니까 2분 좀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구성 요건과 자격이 돼 있으면은 그거 따라야 되죠. 그래서 헌법에 보면은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임명한다, 총리는 어떻게 임명한다, 대법원이 어떻게 임명한다 조건이 나와 있죠. 이거 따르자면 위헌입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이 안 됐어요. 법률에 의한다로 돼 있어요. 법관은 법률에 정한 바에서 임명한다로 돼 있고 그 법률이 법원 조직법입니다. 법원 조직법에 보면은 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해서 대법원에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안 된다는 게 주장이고요. 또 하나 직영 판사 재판부에 판사 한 명을 지금 배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전 이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앙호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판사가 내란 재판에 관여한 게 아닙니다. 기존에 직위원 재판부에 배당됐던 일반 사건을 본다는 건데 이 사람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혼자 가가지고. 그래서 이러게 해서는 안 되고 언발의 오줌노기인 것이고 정말로 직위원 판사 재판부로 하여금 내란에 집중하도록 하려면은 기존에 배당했던 일반 사건을 전부 재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일반 사건을 배당을 안 해야죠. 그게 맞는 이야기죠. 아까 그 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임명한다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도 국회에서도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제 반발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회법상 숙려 기간이 한 15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 의원님. 그런데 민주당은 25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초고속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에 있어서는 숙려 기간이 필요합니다. 숙려 기간을 지난주에 상정하고 토론이 맞는데 또 예외적으로 긴급하고 이렇게 필요한 경우는 의결로 있어서 그런 숙려 기간을 뛰어넘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현재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늘 이야기하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죠. 이 정부가 가져온 여러 국정 철학, 국정 과제가 있는데 이런 국정 철학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조직 기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상정해서 소위의 토론을 했던 것이고 이 법은 이제 25일 날 우리가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취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영께도 조금 부담스러운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정부조직 개편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수 여당이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야당이 발목을 잡은 거죠. 6개월 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좀 이번에는 좀 안도 내고 해서 좀 협조하는 게 어떠냐? 지난번에 타결까지 사실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14시간 만에 뒤집은 거잖아요, 민주당이. 근데 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집권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제 국가의 체계와 방향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의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15일 만에 그냥 바꾸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문제는 이제 그 내용인데 첫째 검찰 없애겠다는 건데 양 의원님 검사 출신이신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80년 역사에서 검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점점 피눈물을 흘렸을까를 생각합니다. 일부 검찰이 특수부에서 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이런 실제 환부는 건드리지 않고요. 이 특수부는 이게 대검 중수부든 서울지검 특수부든 아니면 중수청이든 공수처든 어딘가에 있게 돼 있어요. 결국 정권의
또 손발 역할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도.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그냥 검찰 조직을 해체해가지고 힘없는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되는 겁니다. 둘째, 기재부 예산권 빼앗아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그냥 마음대로 빚더미, 국가 빚더미로 만들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난 대선 때부터 기재부에 대한 그 구원 이런 것들 보복하는 것이다라는 다 국민들이 이거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탈원전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원전 2, 3년 안에 지을 수 없고 우리 지을 땅도 없는데 원전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이 직접 말했고 그 원전과 관련된 핵심 기능을 기후에너지부라는 지금 환경부 그걸로 이관시켜서 사실상 또 탈원전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국가의 방향에 역주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협의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양 의원님, 지금 이제 행안부 산하에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청, 중수청, 국수본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권력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거 하나하고 또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검찰 검사가 한 2,600명 되는데 그 중에 기소유지 담당하는 뭐 검사는 한 360명 정도 된다고 하면 2,000명 넘는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안 옮겨간다 그래요. 그다음에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도 안 옮겨가겠다. 그럴 때 국가의 수사 역량이 좀 완전 저하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년을 유예하는 겁니까? 예. 실행을? 제가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호 대변님이 야당과 협의해야 되고 국민적 공론을 얻어야 돼. 너무 좋으신 말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센 3대 특검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의할 때 야당도 정부 조직부에 동의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약속이 서로 이제 파기가 됐는데 동의했다는 것은 일정 부분 야당도 이 법이 정부 조직이 개편되는 데서 그 합리성을 인정했다고 저는 해석을 좀 되고요. 두 번째, 그 우리 검찰이 저도 방금 무시죠. 우리 검찰은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또 이 진보 세력이 들으면 비판적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30년 검사 한 사람 입장으로서 너무 요즘 마음이 아파요. 검찰청이 없어진다는 데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호 대변인 지적하신 것처럼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큽니다. 법치질서 확립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헌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는 없어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을 안게 되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렇지만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보여지는 검찰의 행태로서는 더 이상 검찰 수준 저로서도 더 이상 쌓아안을 변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안부에 우리나라가 수사기관 3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 국가수사본, 중수청이 있는데 행안부에 2개가 가는 것이 적절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역시도 최초로 제가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적절한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이주돼야 되는데 가는 것이 적절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법무부 중수청이 법무부로 가느라 찬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수청이 법무부로 가게 된다면은 눈 가리고 나온 것이다죠. 법무부 산에 수사기관도 있고 기소청도 있고 적절치 않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당론으로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도록 돼 있고 저도 이제 당론을 따르는 입장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은 과연 기소청의 검사가 300명 필요하고 나머지는 어디로 갈 것인가? 2,000명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또한 중수청의 검사들이 가지 않는다는데 수사관이 가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문제가 남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고민된 지점이죠. 나머지 검사 2,300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고 억지로 발령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까? 또한 중수청에서도 유능한 수사관을 확보하지 않으면 공수처처럼 됩니다. 그렇죠.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유능한 수사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범정부 TF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된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1차 수사기관이 행안부에 다 있는데 국민의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1차 수사기관을 어떻게 사법적 통제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고요. 지금 행안부 장관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상한 정권이 서고 이상한 행안부 장관이 선거했을 때 예. 구체적 사건에서는 지휘를 하지 않지만은 인사권과 일반적 업무 감독권을 가지고 경찰과 중수청을 지휘함으로써 하면은 또 괴물이 잘못되면 되죠. 괴물. 이것도 괴물이 나올 거 예, 아니냐. 괴물이. 그럼 그럴 때는 또 나눠야 되는가? 예. 합쳐야 되는가? 예. 그래서 인사와 업무 감독권을 적절히
행사에서 합리적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그게 네. 이제 필요한 문제고. 저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그 피해자 그 여성이 네. 그 모든 과정에서 나한테 진심으로 대해주고 내 억울함을 풀어준 사람은 검사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검사 내전이라는 JTBC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그 일반 그냥 생활인인 그 검사들 우리가 왜 이제 일부 그 정치 검사들 때문에 우리가 욕 먹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검찰이 수사권을 없애면서 지금 일선 경찰서에서는 정말 서민들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사건이 1년, 2년 언제 끝날지가 모릅니다. 근데 검사라는 것은 양 의원님처럼 이렇게 정말 스마트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수사 역량을 몇십 년 쌓아왔던 우리나라 제일 수사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다 수사를 못하게 해버리면 결국 범죄자 천국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특수검사들 일부가 욕을 먹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거학을 척결했었던 것도 그 역사적인 큰 공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없애버리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이제 행안부 장관이 주무를 수 있는 중수청 또는 공수처 이런 데서 오히려 더 편향적인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려는 것인지 저는 이거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국가 자체 기반을 흔드는 거거든요. 네. 제가 딱 일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부분의 검사들은 정말로 자기 일에 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매일 밤낮없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 검사들의 출세 야욕 때문에 이런 이제 비참한 꼴이 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일반 서민의 힘없는 서민들의 수사 절차에 있어서 권리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남는 겁니다. 이 검찰 개혁은 두 개의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의 국민은 피치 혁명을 이룩한 국민의 바람을 우리 완성시켜줘 요구를 들어주고 또 하나는 개개의 국민으로서 수사 절차에 있어서 권리 보호가 침해되지 않는 국민이 있어야 두 개의 국민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후자의 국민 수사 절차에서 권리 보호가 필요한 그런 국민을 위해서는 이게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방금 말씀한 것처럼 수사가 잘못됐어. 검사가 보니까 기록을 받아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방식을 두고 그걸 직접 검사 네가 해라. 이게 보안 수사권을 주는 문제죠. 검사들은 이걸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국민들은 원하지 않겠죠. 직접 수사에 대해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서는 낮은 단계로서는 검사가 경찰에게 야 이거 잘못됐어 이거 해라고 지휘할 수 있는 지휘 권한을 주는 문제입니다. 요것에 대해서 국민이 잘 동의 안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검사가 이거 해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단계는 아예 검사 너희들은 그냥 챗 GPT처럼 판단만 해. 기소 여부만 결정해. 결정이 안 되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 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검찰 개혁을 하더라도 그런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냐의 장치 문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디테일한 부분이 아마 토론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치 검사들이 제일 정권의 주구로 활개쳤던 것은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시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다음에 다 높은 자리를 다 지금 다 일선에 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일전에 제가 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하고 인터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부분, 아까 양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국가수사 역량이 소진되는 부분, 또 억울한 국민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엄청 고민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만나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번 이제 트럼프와 만났을 때 3,500억 달러 요 부분 대미 투자 받아들였다면 아마 탄핵 당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 부분이 크게 관심을 끌었는데 호준석 대변인은 이 인터뷰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한미 관세 협상이 다 타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당시 정부 관료들이 다 나와서 설명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이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만 그 이후에 추가로 이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 그 직후부터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서 또는 그 농산물에 대해서 미국 측의 그 발표와는 다르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거 아니다. 다 잘 해결됐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 말씀 들어보면 타결된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다시 이제 원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러면 양자택일 해라. 원래 협의했던 대로 하든지 아니면 관세 물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러면 그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나? 라고 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뭐 이런 방구도 없었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왜 합의문이 없냐라고 하니까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된 회담이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그냥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지금 2달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미국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걸 국민들을 속이진 말았어야 돼요. 국민들한테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됐는데 이 문제는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타결됐다. 정상회담도 너무 잘 됐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원점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속이면 그 다음에 또 발표 나오는 건 또 어떻게 믿는 거죠, 우리가? 고준석 대변인은 이제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뭐 협상문이나 뭐 사인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된 통상 협상이었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좀 구체적 해명이나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들은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예, 예. 필요하면 하시겠죠. 예. 하겠죠. 그런데 합의문에 서명을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가 볼 때는 고육지책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우리 한미 관세에 있어서 자동차 관세 뭐 15% 이런라든지 여러 가지 관세율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됐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25%를 그대로 물고 있잖아요. 물고 있고 뭐 미국에서 일본 차보다 우리 차가 더 비싸다는 제가 기사도 봤는데 또 더 나아서 트럼프는 나머지 의약품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몇백 100% 높이겠다. 또 철강 알루미늄 제품 어떤 파생 제품에 또 올리겠다는 겁을 주고 더 나와서는 우리 근로자들을 이렇게 불법으로 조지아에서 이런 체포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그 배경에는 우리가 서명을 안 했던 그 3,500억이 오버신과 486조 이것에 대해서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서명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연 3,500억을 주는데 서명을 하고 관세율이 낮추는 게 이익인지 아니면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인지 이걸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죠. 또 투자의 방식에 있어서도 직접 투자를 그쪽을 요구하고 현금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에 80몇 %가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 스와프라도 하자. 이것도 거절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절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을 속이는 측면이 아니고 이것은 국민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까지 유지할까 하는 고육지책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생각이 해봐요. 이렇게까지 깡패처럼 돈을 요구하고 투자금을 완전히 해소하면 9대1로 이익을 가져가고 해수기 전에 5대5로 가져가고 어디다 쓸 건지 너희들 묻지도 말라고 하고 이거 왜 합니까? 저는 차라리 관세 물고요. 그 돈 관세 보조금으로 기업들 주면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고 대변인께 이것도 물어보고 싶은 게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이제 3,500억 달러 486조 원을 그냥 사실상 그 현금으로 그냥 그 펀드에 꽂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 한국 돈으로 달러로 바꿔서 보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외환 보유액의 84%. 그러니까 아까 외환 위기도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익 차원에서는 이 대통령이 잘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면 지금 양 의원이 말씀하신 설명을 그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 발표는 어떻게 되느냐? 1,500달러 조선협력펀드 조성한다. 그다음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전략산업에 대미 투자펀드 추가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1,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LNG 등 구매에도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구윤철 부총리가 한미 상호 호혜적 결과로 도출했고 수출 환경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렇게 발표를 다 한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 전에 직전에 일본하고 똑같은 그 협상 타결했을 때 대미 투자펀드를 미국이 지정하는 산업에 대해서 현금으로 투자하는 거 이렇게 타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건데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보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뭐 지급 보증을 하거나 대출을 하는 거거나 그리고 상호 합의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그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합의를 했든지
아니면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총리 답변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 3,500억 달러는 앞으로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가 비준해야 될 사안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민주당 안에서는 굉장히 대미 강경론이 좀 분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그렇죠. 정도입니까? 대미 강경론이 우리 의원들이 어떤 그런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문도 만들었고 예. 이것을 언론에 기자회견도 했죠. 예. 또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하는 국회 비준 동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할 문제가 아니고 일본과 비교할 수도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는 외환 보유도 훨씬 많은 것이고 또한 경제 규모도 크고 그래서 일본은 왜 서명을 했는데 여기는 서명을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문제는 아니다. 서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합의문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이거 계속 합의에 서명 안 하겠어요. 계속 미뤄야죠. 서명하는 순간 우리나라 망합니다. 외환위기입니다. 서명 안 해야죠. 계속 미뤄야죠. 미루면서 최악의 경우는 서명하지 않고 그냥 관세 보조금 주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서명을 하지 않으면 트럼프도 바뀔 수도 있어요. 미뤄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전 세계가 예. 그럼 그 다른 강대국들은 왜 미국하고 지금 관세 협상을 하고 또 타결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고 일정 부분은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도 작용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협상에 임했던 건데 이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은 피를 말리는 것이거든요. 이미 2달 전, 3달 전부터 그랬던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럼 서명하지 않고 그냥 차라리 관세 물래 이렇게 되면 그 정부의 역할이 뭐인 거죠?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뭐 조금 불리하든 아니면 어떻게든 타결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거 했는데 타결됐다 그랬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고 그럼 차라리 관세 묻시다 이렇게 된다면 그 정부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저도 또 한 가지 이제 그 의문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양 의원님도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꽂으라고 한다면 우리 외환위기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감수하자. 실제로 이제 현대차가 관세로 뭐 물고 하는 비용이 1년에 몇 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정부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트럼프가 인도에 대해서는 관세를 50%를 올려버렸잖아요. 한국에 대해서도 100%를 때린다. 그런 상황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 없죠. 없기 때문에 이 서명을 완전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좀 미뤄보자는 것이죠. 미루면서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서명을 왜 즉시 안 했냐를 계속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게 제 발언의 요지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5년 만에 이제 대규모 장애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특검이 이제 좀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胡준석 대변인 이게 장애 투쟁이라는 게 그 처음 스타트는 되게 뭐 기운도 있어 보이고 좋은데 나중에 이제 퇴로가 없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칼이 주어졌을 때 있잖아요. 네. 칼이 주어졌을 때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것은 유능한 외과 의사인 것이고 이걸 이제 신이 나가지고 이제 막 휘두르면은 그건 이제 조폭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특검 행태가 조폭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차별로 막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건으로 막 구속하고 있어요. 거기에 국민의힘이라는 야당 제1야당을 괴멸시키려는 그런 그 공작까지 저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토론이 되고 또 항의도 하고 그래서 서로 뭐 어떤 부분은 절충도 되고 이런 것이 정상적인 국가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 전부터 사실은 2년 전, 3년 전부터 그냥 의회 독재예요, 독재. 야당의 그러니까 저희 당의 의견은 뭐 1도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합의돼서 처리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격을 비하하지 않습니까? 나가버리라고 하고 법사위 야당 간사조차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뽑겠다는 이런 동서고금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내에서 경기를 하려면 강팀과 약팀이 맞붙더라도 룰은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심판이 경기는 공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 룰도 공정하게 적용이 안 될 뿐더러 경기 중간중간에 룰을 바꿉니다. 법을 막 바꿔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장내에서 들어가서 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밖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호소라도 하자라는 것이 장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집회를 하자라는 것이고 이거는 저희가 장외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쫓은 거예요. 민주당이 내쫓은 겁니다. 민주당은 왜 내쫓았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칼을 잘 써야죠. 예. 특검이든 일반 검찰이든 정말로 그 도려낼 부분만을 외과수술적 수사를 해야 된다를 우리가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무자비하게 쓴 건 칼이 이제 망나니 칼이 되죠. 이 망나니 칼을 쓰면 망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윤석열 정권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망나니 칼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존재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현재 특검에서도 이제 그런 망나니 칼을 써서는 안 되겠죠. 또 저는 특검이 망나니 칼을 쓰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절제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좀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이지 야당 탄압이 아니다.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이 구속된 것 이것에서 장동혁 대표가 야당 탄압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제가 수사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증거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간 사건도 드물어요. 또한 그 외에 여러 의원들이 국민의 의원들이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는데 특검이 무슨 이 정권의 충성에서 얻어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자기들의 사명 의식을 가지고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 민주주의에서 여당이든 야당이 협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초선 국회의원 와서 들여다보니까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서로 협치하지 못하고 서로 평행성 달리는 부분이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협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정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장애로 나가야죠. 우리 장애로 많이 나갔습니다. 추울 때도 많이 나갔고요. 더울 때도 많이 나갔어요. 아마 상당히 장애로 나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 마음 다짐 단독히 하시고 가서 열심히 또 장애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결론은 나가라. 아니 이제 필요하면 나가죠. 우리도 많이 나갔으니까. 장애투쟁이 이르러서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장애투쟁 많이 했기 우리는 때문에 많이 했어요.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오직 한번 나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이 옳든 틀리든 간에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니까 우리도 우리 뜻이 관철될 때 광화문으로 또 저 장애 어떤 국회 밖에서 많이 투쟁했습니다. 국힘도 뜻이 관철이 안 되면 그 뜻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적으로 수용될 여부를 떠나서 나가셔서 열심히 장애 투쟁 하셔야죠. 자, 마지막 마무리할 것 같아서 40초씩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호 대변인. 민주당은 압도적인 다수 정당이고 의회 독재를 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킬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천막 치고 했었던 그런 것이고요. 지금은 저희는 정말 그야말로 국회에서 목소리를 1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애로 나가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그 칼날을 제일 무자비하게 휘둘렀었던 그게 언제인가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한다고 했었던 그 특검 있지 않습니까? 그 특검이 제일 그랬죠.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서고금의 그 공통된 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역설적인 한데 그때 이제 특검의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 아니었나요? 네. 마무리 말씀. 박영수 특검이었죠. 그 적폐에서 활약을 했고 그 적폐의 특검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이제 정기 국회 국정감사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을 회복시키는 법안, 또 국민의 바람인 빛의 혁명을 일으켜 한 국민의 바람인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이룬 법안을 신속히 통과해서 정말로 국민이 주인 나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